그 세 분의 토론이 있는데요. 황수영 팀장님, 오카와 치히로 교수님, 그다음에 나가사코 유코 교수님인데 그 7분씩 이렇게 그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제를 맡아주셨던 이혜정 교수님의 좀 토론을 듣고 한 5분 정도로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모아나가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1, 2분 정도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황수정 팀장님 부탁드리겠는데요. 황수정 팀장님은 이 한국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참여연대의 평화군축센터의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황수정 팀장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야기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저는 황수영이고요. 평화 군축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평화 군축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멋진 발제들을 다 이미 이제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조금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혜정 교수님께서 지금 핵전쟁 위험이 어느 때보다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특별히 어떤 평화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이론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어려울 만큼 어떤 군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 당연히 100% 동의하고 있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추가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라 대표님과 대주교님께서 핵무기 금지 조약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 지금까지 어떤 무기도 금지되기 전에 사라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화학무기, 생물무기, 모든 지뢰부터 확산탄까지 모든 무기들이 이제 금지하는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아키라 대표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 갈등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발표들의 바탕으로 올해 좀 정전 70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행사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의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3가지 정도로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평화랑 비핵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북한군의 무인기가 DMZ를 넘어서 남하를 한 일이 있었고, 또 남한군이 그걸 격추하려던 것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남한군 역시 무인기를 이제 DMZ를 넘어서 북한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고, 조사 결과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엔사의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정전 70년의 올해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제 휴전 상태라는 것이 불안정하게나마 유지가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어떤 이 휴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전 상태가 불안정하게나마 유지되어 온 것이 한반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마저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좀 알기 어렵다,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혜정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가장 지금 위험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과 북한이 상대방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선제 공격에는 비핵전력뿐만 아니라 핵전력도 포함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하고 실제로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내내 그러한 형식의 군사훈련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래서 그런 어떤 선제 타격을 위한 삼축 체계와 그로 인해서 이제 지도부가 위협이 있을 경우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북한의 핵무력 법령이 나온 탄생한 배경들에 대해서 발제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제력을 키울수록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또 높이면 높일수록 공격당할 위험과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방지하고 소통할 소통 채널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화가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오판이나 실수가 무력 충돌을 비우고 그것이 핵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의 전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갈수록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서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에 대화가 진행되는 4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 ICBM 실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더욱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이루었던 진전이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북한은 빠른 속도로 또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한미 동맹도 핵 기반의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는 역설적으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느끼고 계시겠지만 진영 대결이라고 하는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어떤 진영 대결이 구조적으로 고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휴전선을 전선으로 하는 분쟁이나 갈등의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평화 우선의 접근이라는 것이 관계 개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게 시급하다라는 것들을 올해 내내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해왔고요. 여기 계신 또 수녀님들, 신부님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평화를 우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가 불가능하고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또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모은 서명을 또 미국 국무부와 한국 대표부 등에 전달하는 활동을 지난달까지 있었습니다. 네, 짧게 여기까지 공유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 팀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네요. 이 말씀 못하신 부분은 다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카와 치히로 가나과학대학 교수십니다. 전공은 정치과정론, 현재 일본 정치를 전공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부탁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日本語で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本日のこのフォーラムの開催をお喜び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討論者としてお話しできること大変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私は日本政治を専門としております。そしてカトリック神道でもありますのでその立場からコメント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報告者の皆さん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大変興味深く拝聴いたしました。イ・ヘジョン先生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では北朝鮮の核開発の進行、そしてアメリカの国際的な地位の低下と中国の台頭、そういったことで核競争が複雑化し、また核不拡散体制の動揺も進行しているという指摘がありました。こうした中で朝鮮半島における安全保障のジレンマの悪循環や軍事ブロック化の進展が懸念され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核廃絶がはるか彼方にあるように感じさせられるものでもあります。一方、ジョン・ウェスター大司教様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では単に核兵器が抑止のために用いられるのではなくて、実際に核戦争を行うためのものとしても開発されているとの指摘がありました。
世界の核兵器をめぐる状況は緊迫の度合いを増し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韓国、また私どもの日本もアメリカの核の傘の下にあります。核廃絶を現実のものとするには、ウェスター大司教様が指摘するように、核保有国、核抑止の下にある主要国の存在は大きな課題となります。これらの国々は核廃絶よりも核兵器が命をより保障すると、政治的には宣言を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は直ちに道徳的な問題に直面することになります。私は日本政治を研究している立場ですので、少し日本の国内のこと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ください。まず日本の世論調査によれば、与党の自民党の支持層も含めて核兵器禁止条約に対して前向きであります。日本の戦後政治を見ると、安全保障や外交をめぐる立場の相違が政治の対立軸を大きく規定してきました。2000年代以降、自民党政治家の右傾化が実証的に示されている一方で、有権者は政治家ほど右傾化は進んでいないということのようです。ただ、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近隣地域の安全保障環境の緊張もあって、防衛力強化に積極的な意見は高止まりしている状況です。また、憲法改正への賛成の度合いも高まりつつありますが、平和主義を掲げている憲法9条の改正については、引き続き反対が賛成をはっきりと上回っています。核兵器を作らない、持たない、持ち込ませないという非核三原則については、有権者だけではなくて政治家も党派を超えておおむね堅持すべきであ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ます。現在、日本の安全保障は力による平和の方向に動い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世論、有権者は日米同盟と平和主義との間で引き続きバランスをとって、そして各国はとても慎重な立場を取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皆さんのお話にもありましたが、核兵器についてはそれが実際に使われてしまうととてつもない害を人類に及ぼすことになります。その危険を招かないためにも、現状に関する冷静な分析が必要だと思います。もちろん日本も現状を楽観視してはいけませんが、この広島、長崎の痛みの記憶の希薄化というところにも十分注意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けれども、核廃絶の可能性を考える上で、実は戦後日本政治の基本には、その核兵器に対する非常にネガティブな姿勢がですね、今日に至るまで存在し続けてい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低く評価すべきではないと思います。それだけに、せっかく今年 G7 サミットが広島で行われたのにもかかわらず、引き続き日本政府が核兵器禁止条約に慎重な立場を取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是正の余地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現状の冷静な分析という点では、イ先生が北朝鮮の持つ軍事能力について極めて冷静かつ客観的に分析をされている点も印象に残ります。そこに安全保障のジレンマを回避した上で、緊張緩和に向かう一つのヒントがあるの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私は国内政治の分析を専門としていますので、韓国の内政にも少し着目したいと思います。韓国の政党政治を考えるときに、どうしても保核の対立というものを念頭に置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後の緊張緩和、朝鮮半島の核廃絶の取り組みを考えるときに、2018年から2019年にかけてのプロセスですね、少し緊張緩和したプロセスがありましたが、そこで足りなかったものは何かを振り返ること、そして民主主義国として政治的分極化や政権交代があるというリスクをどう乗り越えて、どう安定的な北朝鮮との関係を築いていくのかというところもやはり重要なの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今、分極化と申しましたが、分極化は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日本も多くのその先進民主主義国も経験をしています。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中で、核廃絶はプロライフの課題であるというウェスター大司教様のお話がありまして、大いに共感しましたけれども、しかしそれすらも政治的争点として分析の分断の要素とさ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留意する必要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中で、平和すらその政治家ですね、政治の争点と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の誘惑から逃れられると誰が確信を持って言え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分極化は民主主義そのものへの信頼の低下、さらには機能不全ももたらして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やはり私たちはこの問題を真剣に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で、今、専制主義と民主主義の対立ということも大きな争点となっていますが、専制主義には交わりの自由がなく、そして民主主義にはその活性化に不可欠な参加の低迷という重大な問題があります。
こういう中で来年にかけて開催されているカトリック教会のシノドスのテーマが、共に歩む教会のために交わり、参加、そして宣教であることは、教会にとってだけでなく現代の政治社会にとっても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ウェスター大司教様も紹介していただきました、この核兵器のない世界のため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締結、これもシノドスの精神を体現しているものだと思います。ぜひ今後も広がっていく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昨日夕食の場でクアンジュのキム名誉大司教様がイエス・キリストのあなた方に平和があるようにという言葉を紹介してください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まさに普遍的な呼びかけで、今回の報告者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それ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教皇フランシスコもこの福音的な平和を築くことは簡単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しかしその中で対立に耐えてそれを解決し、新しい道のりのつながりへとそれを変貌させていく試みとして平和があるというふうにもおっしゃっています。カトリック教会とそこに属する私たちは、現実政治の矛盾や暗礁を受け止めながら、平和さえ政治化しようとする誘惑に耐えて出向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教会がイエスの眼差しに倣って時の印を見分けながら、最終的に核廃絶を受け入れるに至ったように、現代世界と社会が核廃絶に少しでも近づくように共に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結びに今日北朝鮮において、この北朝鮮に最も近いこの地にいることの意味をですね、かみしめながら、核兵器のない平和が朝鮮半島において一刻も早く実現することを心より祈って、私のディスカッション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카라 치에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선수들이라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네요. 다음은 그 나가사카 육고 교수님입니다. 그 나가사카 육고 교수님은 저희 연구소 초기부터 아주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 국제정치 외교사 전공하십니다. 그 핵무기 폐기, 핵 분출 후퇴에 대한 한미일 정보 그리고 카톨릭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그 내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7분 시계 보고 지켜주십시오. こんにちは、長澤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7回のシンポジウム迎えましたけれども、5回ぐらい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今回来まして、ちょうど、日中の世論調査が発表されたので冒頭に紹介しております。オバマ大統領、アメリカ大統領が核兵器のない世界を高らかに唱えたプラハ演説から15年経っています。それから現在核軍縮不拡散への道が厳しいということは皆さんの発表、それから討論の中でもお話が出ました。今回日中の政府関係者が対面でフォーラムを北京で10月に開催いたしました。その際に対面の世論調査を発表したんですけれども、核戦争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もあります。その中で少し驚いた結果としては、中国人の 52.6%、それから日本の市民の 39.9% が世界で核戦争が起きると回答しています。うち中国では近年中、それから遠くない将来に核戦争が起きると 52.6% が回答しています。日本ではですね、この核保有国以外の核拡散を懸念する国としてまずは北朝鮮を挙げています。北朝鮮に対する不安が 62.9%、 一方中国が核開発拡散を懸念する国として掲げているのは日本です。 36.3%。 こういった状況の中で東アジアの中で核戦争に対する不安、それから周辺国隣国に対する不信感というものが今非常に高まっている、強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現実として提示できると思います。まずは本日発表されましたイ・ヘジョン先生が2019年2月にあった2つの事件として朝鮮半島をめぐる核軍縮
の道が大きく後退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発表されました。一つ目はアメリカの INF 全廃条約からの脱退、それからハノイ米朝首脳会談のスモールディールと呼ばれる米朝首脳会談の失敗があります。INF について私もちょっと考え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核軍縮に米ソが合意をしたということ、それは本当に冷戦を終わらせるということの象徴的な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で、実際にその条約が機能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3つの観点からお話し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ソ連崩壊後もこの条約が引き継がれたということ、それから中距離核戦力というその条約名だけではなくて、実際にその飛距離が短いもの、在来武器の爆弾を搭載するミサイルも禁じたということ、それから実際に米ソが2692機を破棄したというのはこの条約の意義だと言えます。こうした条約が今実質的に機能していない状態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イ・ヘジョン先生が指摘されたように、やはりこういったトランプ政権下で起こった後退についてはやはり米中の軍事的な競争関係があるかと思います。イ・ヘジョン先生が同盟がどうして対立葛藤を強化するような形で広が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指摘されましたけれども、私はこのミサイル、中国のミサイルについて同盟関係を見てみたところ、やはり中国のミサイルというのは射程がですね、アメリカの基地、アジアにある基地、それから同盟国に向かっている射程の範囲にあるということで、ミサイル自身も同盟関係の対立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昨今日本政府が発表している勝谷司教様からもご指摘があった敵基地反撃能力を強化するという政策についても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敵基地反撃能力を高める抑止力として強化するという政策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実質的に小泉政権以下2004年から2009年内閣官房の中で安全保障を担当した柳沢氏、それから東京大学の国際政治学科学者の遠藤氏も反対を表明しています。まずはこの中国が核保有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ミサイルのこういった敵基地反撃能力を高めるということは、全く機能し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抑止力としては機能しないということ、それから日本の原子力発電が海岸線に設置されていること、6割近くが地理的に中国や朝鮮半島の方に開いている海岸線に設置されています。こういった原子力発電に対するミサイルの対策ということがほとんど不可能であることは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からも明らかです。もう一つは日本国憲法の専守防衛というものは9条についての勝谷司教様のお話がありました。カトリックの中でもこういったピースナインという活動が広まっています。ただこういった道義的な部分だけではなく、国際政治の場、それから周辺国との競争関係ではなく信頼関係ということで日本の財産だったという形で見方が広が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価値観を反撃能力を高めるということで失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忘れ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イ・ヘジョン先生指摘されましたように、米中それからロシアとの対立というものが広まっています。その中でジョン・ウェスター大司教様が連帯ということをお話しされました。それから大川先生が指摘されましたように、プロライフ、生命重視ということが核縮の中の指針として示されています。ただ大川先生からもお話ありましたように、こういった平和道徳といったそういった正義ですね、これは他から見たら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も主張が可能です。
そういった中で私たちはどういうふうに連帯す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今回は提言したいと思って挙げ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アジアシノドスの中でもやはり関係性を重視しています。ただシノドス3月の中で発表された連盟総文書最終文書ですね、その中にでもアジアは地理的人口的にも世界の 30% 最大の大陸である一方、キリスト教はマイノリティです。カトリックはアジア人口の 3.31、 日本は 0.335% という非常に低いマイノリティにあたります。だからこそ諸宗教の間で対話をする開かれた教会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大司教様主張されたように科学、宗教、それから市民の運動だけでは十分でありません。開かれた教会であるために自分たちは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を互いに批判的な立場で話し合う、そういった関係性が必要だと思います。私たち広島に行って原子力の展示を見ることにな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最近7月8月ですね、広島ではなくて長崎のお話になるんですが、2025年被爆80周年を記念して原爆資料館の展示計画を携わるための市民を公募を募りました。その中2名が市民で選ばれたんですけれども、アジアの参観者ですね、原爆資料館に訪れる人たちにどういった展示をするべきかという形で、日本自身が加害の立場であったということも展示するべきだ、そういった形で主張された方はこの候補者の中から脱落する、公募の中から落ち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東アジア、それから台湾を含めたいろいろな連帯を考えるときに、やはり日本の戦争の加害の事実であったり歴史教育、こういった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お互いの中で消化していくのか、こういった話し合いも非常に重要だと思います。以上です。네, 육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제,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전쟁을 예방하고 특히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군비 경쟁이 자꾸 격화돼 가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은 같은데 그 접근하는 방식,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당위적인 접근, 이상주의적인 그런 접근도 있었는데 매우 현실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상당히 풍성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가 갖고 있는 좀 나름대로의 장점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다양한 관점을 소개를 좀 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 속에서 같이 연대의 틀을 모색하자. 이제 이런 게 장점일 텐데, 특히 현실주의 관점에서 압축적으로 지금 한반도 위기와 그 위기의 근본 원인 이런 걸 갖다가 발제해 주신 이혜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혜정 교수님한테 한 5분 정도 말씀 추가로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걸 아주 짧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국제정치 현실주의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세력 균형이고요. 핵무기와 관련해서 보면 공포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alance of terror, balance of power. 그 두 가지가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엮여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제 발제의 요지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그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동 차원에서 보면 시민의 옆에 황소영 팀장 계시지만 사실 저도 여기 평화군축 센터의 실행위원으로 있어서 그다음에 한국전 종전 이것도 잘 될 거라고 옆에서 열심히 격려를 한 사람인데, 아무튼 3자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종교계,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는 거는
특히 웨스트 대주교님 말씀하신 프로라이프의 일환이 일단은 군축이고 그 다음엔 핵무기 에볼루션 폐기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적어도 군축에 관해서는 이 3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뭐 자성하는 건데요. 뭐 한국 학계가 문제고 크게 보면 한국이 문제입니다. 예. 근데 대단히 역설적인데 한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정치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부상에 앞서서 있던 게 한국의 부상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부상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에서 북한을 멸시하고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간의 한일 간의 힘의 격차가 줄면서 물론 경제 총량은 여전히 일본이 큰데요. 1인당 GNP, GDP로 보면 그 격차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동아시아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일본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또 크신 거고 중국도 무시하는 경향이 여론에서 이런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한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찰이 없는 가장 천박한 리더십의 대표가 현재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하는 건 저도 이렇게 썩 꺼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가 필요합니다. 예, 이대로 동맹의 논리로 놔둘 수 없고요. 예, 그래서 그 한국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종교계에 대해서 학계는 뭐 문제가 많지만 종교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아까 웨스트 대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핵군축이나 핵무기 철폐 운동이 프로라이프의 일환이라면 한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낙태 반대하는 운동에 비해서 한국의 핵무기 반대 운동은 그게 개신교든지 천주교 신자든지 신부님이든지 주교님이든지 대체 얼마나 그 운동을 한 건지 종교계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계는 더더욱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힘을 가지면서 주변 국가와 어떻게 살지, 북한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또 평화롭게 사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 권력, 시민사회, 종교계 전반의 성찰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시오식으로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한국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지금까지 좀 진행됐던 논의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분들한테 한 1분 정도 마무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적했고 오늘 발제자들도 지적했고 그 토론자들도 같이 동의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넘실거린다.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핵무기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만큼 격화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걸 뭔가 행동으로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지금 오늘 발제한 내용만 보더라도 중요하게 한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종전선언 캠페인을 열심히 하자. 또 이 비핵지대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설치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자. 그리고 이제 존 웨스터 대주교님은 핵무기 금지 조약 이거 확산시키는데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 같은 것 같은데도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일이 같이 모인 건 평화 세력이 서로 연대하고 그럼으로써 시너지를 만들어서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게 각국이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국의 다른 사정을 감안해야만이 그 연대의 효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가 한미일 각국에 들어가서 그 각국의 평화 세력이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했다라는 그런 명분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자기 지지 기반을 확산하고, 그 지지 기반이 강화된 게 다시 또 연대, 세계적인 연대로 나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의 이제 평화 세력, 그 시민운동, 이 학계나 뭐 이런 데 갖고 있는 현실은요, 아직 지금 핵무기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캠페인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어떻게든지 저지간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비핵화라는 건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북한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고, 북한은 그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 시달려 왔고, 지금 체제 경쟁에서 남한한테 져가지고 뭐 국력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늘 뭐랄까 흡수통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북한 안보에서 느끼는 위협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서 합의한 게 북한의 핵 폐기와 맞물려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의 핵심은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그 초보적인 그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하자,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물론 이제 한국의 보수 강경 세력한테 이제 원인인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이 미국 정부가 매우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논의가 더 나갈 수 없게 했던 데 기인하는 거고, 또 그 배경에 군산복합체가 있고 미국의 우익 정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그 한국의 평화 세력이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고 집중해야 될 목표가 뭐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 캠페인에 지금 현재 이제 평화 세력 쪽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측에서도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줘야 이 연대가 강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에 조금 더 구체화될 텐데요. 그래서 이따 종합 시간으로 늦추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 오른쪽부터 황수정 팀장님부터 해서 한 1분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 말씀 겸 하고 싶은 말 하시죠. 네, 오늘 이제 토론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지난주에 한국 최대 무기 전시회라고 아덱스라는 그 무기 방위산업 박람회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열렸어요. 저희가 한 12년 전부터 이제 이 무기 전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말 역대급으로 사람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 어린 아이들 이제 손잡고 이제 전투기 에어쇼 구경하고 미사일 구경하고, 또 이스라엘 무기 방산업체들이 차린 그 전시회 부스 이제 구경하고, 이런 인파가 정말 너무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는 분들까지 우리가 정말 많이 힘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は
韓国に実は初めて参りました。でその最初からこのような非常に重要なテーマについてですね議論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いただい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先ほどイ先生から韓国と日本の国力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日本は率直に言って、この100年ぐらいですねずっとヨーロッパアメリカを見てという部分が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これは東京の大司教様も日本の教会はそちらばかり見て日本の教会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できてこ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お話をされていましたけれども、私たちはよく日本の政治でも韓国を好むか好まないかというような二分法的な形で語られることが多いのですが、しかしこの地理的にお隣同士ということはこれからも永遠に変わらないわけです。ですので私自身もこれを機会にですねもっと韓国のこの核廃絶の問題も含めて学ばせていただいて、また韓国を訪れる機会を楽しみに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から連帯を深める中でどう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教皇ヨハネ・パウロ2世の使徒的勧告家庭愛と命の絆の中に互いに重荷を担いなさいガラテヤ6章2節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で今回発表の中で少しまとめ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お互いに荷を背負うというのは、加害と被害者対立関係という形でお互いを見るだけでは進めない部分があると思います。日本も加害者であり被害者である、アメリカも被害者でもある。先ほど祝辞の中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アメリカ自身も朝鮮戦争で多くの方を亡くしています。そういった立場でお互いを見る、お互いが傷を抱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何ができるか、そういうことを私自身も考えて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이 토론자, 발제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애초에 목표한 대로 정확하게 끝내게 됐습니다. 저지간 발제하신 세 분, 이 토론자 세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제 1부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